여러분들이 중고차를 사러 갈 때 여러 가지를 상황을 보겠지만 가장 크게 봐야 될 게 있어요. 가장 크게 봐야 될 게 일단 여기도 채팅창을 열어놔야 여러분들이 또 뻘짓을 못하니까 여기 채팅창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사러 갈 때 만약에 지금이 현재 2020년 4월 달이잖아요. 자, 여러분이 중고차를 사러 가는데 구매하려는 차가 두 가지라 쳐봐. 두 가지라고. 하나는 2017년식에 5만 킬로를 탔어. 5만 킬로. 하나는 2015년식에 4만 킬로. 이건 좀 비교가 너무 억지스러운가? 얘를 2018년으로 하고 얘를 2016년으로 해보자고요. 그리고 얘를 6만 킬로로 합시다. 6만 킬로. 자, 보통 사람들이 (2018년식에) 6만, 2016년식에 4만 킬로. 보통 사람들은 2018년식이 2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2,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보통 우리나라는 1년에 평균 주행이 15,000km에서 2만 킬로 사이에요. 2만 킬로. 이게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주행 거리예요. 여기서 이제 더 많은 차도 있고 더 적은 차도 있죠. 그 사람들은 2018년에 6만 킬로. 근데 보면 핵심 워런티는 2년,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18년에서 19년, 1년, 20년 1월 여기는 AS가 만 2년이 되면서 무상으로 갈라줄 수 있는 건 끝났지만 엔진 미션에 대한 AS는 보통 5년을 잡아주잖아요. 5년. 엔진 핵심 관련에 대해서는. 그럼 얘는 AS가 엔진 미션 비싼 거에 대해서는 3년 잡아주네? 보통 3년 잡아주나? 그러면 얘는 AS가 1년이 남아있고, 만약에 의무 엔진 미션이 3년 워런티라고 했을 때 3년 워런티면 얘는 엔진 미션에 대한 AS가 1년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얘는 엔진 미션에 대한 AS가 없어요. 그죠? 근데 4만 킬로야. 그리고 얘는 연식이 얘보다 2년이 더 됐죠. 근데 저는 이 차를 사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차를 살 때 엔진 미션이 이제 무사고일 때요. 무사고 기준으로 엔진 미션이 몇만 킬로 안에서 5, 6, 7만 킬로 안에서 망가질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그거는 이 정도 3, 4만 킬로 안에서 4만 킬로가 돼서 엔진 미션이 결정적인 뭔가가 망가진다라는 건 초기부터 뽑기를 실패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안에 나오죠. 문제점이. 4만 킬로 탈 때까지 이 전차주의 서비스 들락날락한 거를 확인해 봤을 때 그런 게 없다면 이 차는 당분간도 10만 킬로 될 때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봐요. 저는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2년 차이면은 값도 훨씬 쌀 거 아니에요. 얘가 얘보다 쌀 거 아니에요. 4만 킬로에 대한 키로수가 잡으니까 조금 가격은 올라가도 얘보다 월등히 싸요. 근데 저는 무조건 키로수가 적은 차를 삽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 차가 키로수가 막 이 연식을 좀 떠나서 연식이 뭐 간단하게 AS가 뭐 조금 남았거나 연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AS가 뭐 5개월이 남았다고 쳐봐. 이게 뭐 연식이 5년 이상 지났는데 전차주가 서비스 연장을 계속 해갖고 5개월 정도의
아프터 서비스가 남아 있는데 얘는 주행거리가 15만 킬로고 얘는 주행거리가 뭐 12만 킬로다. 근데 얘는 아예 아무것도 안 남아 있다. 그럴 때는 얘를 사죠. 키로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엔진 미션에 대한 데미지가 어떻게 터질지를 모를 때는 AS가 살아있는 걸 사는 게 좋죠. 서비스를 연장한 게.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요 정도 된 차를 많이 산다고 가정했을 때는 저는 무조건 키로수가 작은 차를 사요. 차는 구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가만히 세워놨을 때 차가 망가질 확률은 되게 적어요. 근데 아예 뭐 1년 동안 아예 시동도 안 걸고 가만히 세워놨다. 그럼 당연히 망가지죠. 근데 1년에 어떤 차는 3만 킬로를 타는데 1년에 어떤 차는 근데 어떤 차는 15,000을 탄다. 그러면 15,000킬로를 타는 차가 훨씬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스티어링에 관련돼서 구동에 관련돼서 엔진이고 미션이고 적게 뛰는 차가 훨씬 더 좋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고속도로만 쌩쌩 달렸기 때문에 길이 되게 잘 난다. 그거는 옛날 차를 말하는 거죠. 옛날 차들은 장거리만을 주로 뛰면은 엔진의 컨디션이나 미션의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는데 요즘 차들은 장거리 많이 뛴다고 해서 차가 월등히 좋거나 그래. 물론 어떤 잡소리나 이런 거에서는 조금 길이 더 잘 될 수도 있죠. 저는 무조건 키로수를 짧은 거를 위주로 차를 사야 된다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서 차를 고를 때 무조건 연식이 1, 2년이 더 된 거를 보면 값도 더 싸요. 키로수가 적다고 해서 비싸지는 금액은 연식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연식이 가장 중요하게 차값을 매기기 때문에 연식을 1, 2년 더 뒤로 가고 키로수를 짧은 거를 찾아서 사는 게 중고차를 살 때는 여러분한테 훨씬 더 유리해요. 자, 이런 기준을 첫 번째로 잡는 거예요. 첫 번째로 차를 고르려고 할 때 이런 기준을 잡죠.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 사람마다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얼마의 돈을 내고 얼마를 지출할 건지는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자, 요걸 기준으로 중고차를 그럼 보러 가면 사고 유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나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사러 가면 성능 기록부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조작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범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사러 갔을 때 성능 검사, 이 사고 교환, 이력 수리 등을 볼 때 딜러한테 녹취도 하고 계약서상에 이걸 써달라 그래야 돼요. 성능 기록부가 조작됐을 시, 실제 차 상태와 성능 기록부에 표시된 게 잘못됐을 시 환불 조건 또는 법적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를 써달라 라고 했을 때 그 쓰는 거를 회피하거나 핑계를 대는 딜러는 야루가 있거나 거짓말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성능 기록부는 정확하게 차 컨디션을 정확하게 적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이 앞 페이지에서는 오일 누유라든가 뭐 검사를 언제 받았고 자세한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고 유무만 표시를 해주는 거란 말이죠. 사고 유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외판을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내부 골격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부 골격. 자, 그러면 외판에서는 휀다라든가 뭐 문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교환을 해도 크게 자동차하고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주차해 놓은 걸 누가 와서 긁었을 때 판금이나 도세 가기가 뭐하는 경우 이런 거를 교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 14번 B필러죠. B필러 내부를 건드렸다라고 하면 지붕이 눌렸다는 건데 위에서 어떤 물건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가 좀 파손돼서 여기를 수리했다. 그게 만약에 전차주가 정확하게 위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사소한 걸로 저길 수리했다라고 하면 아마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전복이 됐다든가 뒤집어졌다든가 그러면 다른 데를 미세하게 복원 수리를 하고 얘만 수리를 크게 했을 때도 나중에 잡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 오면 빗물이 셀 수도 있고요. 본넷을 수리했다. 아니 본넷이 아니라 지붕을 수리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돌이 떨어져 가지고 찌그러져서 했다. 그럼 대부분 다 그런 사진이 있겠죠. 근데 그런 사진도 없으면서 여기를 수리했는데 얘도 나갔어. 이런 거는 전복 사고를 의심해 봐야 돼. 아니면 어디 지상고가 낮은 데를 강제로 차를 몰고 들어가다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따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부 골격이 하나도 상처가 없는데 본넷을 교환했다, 내부 골격에 하나도 사고가 없는데 트렁크를 교환했다, 이런 거는 진짜로 단순술입니다. 단순술이. 이런 것들은 그냥 딜러랑 해서 적절하게 나중에 내가 차를 팔 때도 감가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차값에 따라서 뭐 5%가 됐던 뭐 몇 퍼센트, 일반적으로 뭐 한 2천만 원짜리 차를 거래할 때 중고차로 본네트가 단순 교환이 있다,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저렴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감가로 빼야 되는 거고, 2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거래하면서 휀다가 단순 교환이 있다, 최소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50만 원, 100만 원은 절감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외판수리는 크게 문제가 없을 때는 딜러한테 계약서상에 내부 골격이나 무사고 차임이 확실하고 성능 검사지를 속이지 않았다, 속였을 시 민형사상의 책임과 계약을 환불해 준다는 조건을 써라 라고 했을 때 딜러가 떳떳하면 그거를 안 써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써준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 내부 골격인데, 내부 골격에서 여기 11번 뭐라고 써 있어요? 인사이드 패널 써 있잖아요. 인사이드 패널. 12번 사이드 멤버. 사이드 멤버는 제가 늘 라이브 말고 하체 오리기 할 때 차대 골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2번, 10번, 15번 이런 데가 나갔다는 건 이 차는 아주 큰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차에서 메인 골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보면 19번, 그 다음에 12번, 17번, 그 다음에 13번, 여기 휠하우스에 연결된 부분, 그 다음에 10번, 15번, 16번 차체 바닥, 여기가 만약에 교환이나 판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 차는 굉장히 고속에서나 또는 굉장히 큰 트럭 같은 데한테 굉장히 세게 다쳤다라는 거예요. 안에 내부 골격의 메인 뼈대가 다쳤다라는 거는 아무리 수리를 잘해도 절대로 차가 원상태의 컨디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미세하게 차가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승차감이라든가 또는 그 얼라이먼트가 잘 안 맞는다든가 내부 골격이 다친 차는 웬만하면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내부 골격이 다쳤는데도 거래를 하는 거는 내가 정말 이 차를 타고 살살 다니고 멀리 가지 않으면서 나는 정말 돈이 없는데 좀 큰 차를 타야 되고 이럴 때 정말로 이거를 감안하고 탈 수 있을 만큼의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사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요 내부 골격 요거 12번, 10번, 15, 16, 19, 13번, 17번까지 이런 게 다친 차들은 절대로 차를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5번, 9번, 요게 앞에 있는 5번, 9번은 뭐냐면은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 크로스 멤버라고 해야 되나? 크로스 멤버가 아니라 여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이름이 갑자기 라디에이터 얹혀지는 건데 이거를 뭐 코터 뭐라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라디에이터 서포터라고 해도 되고, 요 앞에 거는 범퍼를 꿍 받거나 뭐 했을 때 또는 코너를 돌면서 이쪽으로 뭔가 접촉 사고가 났을 때 밀리면서 나갈 수 있는데, 이 13번 휠하우스하고 12번 사이드 멤버를 건들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경미한 사고로 교환이 가능해요. 근데 인사이드 패널이 나갔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먹은 건데, 인사이드 패널만 W가 딱 떴어. 그리고 다른 데는 W는 판금이에요. X는 교환이고 W는 판금인데, 인사이드 패널 이 11번 인사이드 패널에 판금까지는 판금을 할 정도면 그렇게 크게 나간 게 아니거든요. 아까 여기는 라디에이터 전판넬이라고 하는구나, 9번을. 그러니까 요 11번이 W까지 뜨는 거는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에요. 간단한 접촉 사고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W까지는 사실 크게 차량의 성능에 문제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도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X가 떴다라고 하면 얘를 교환할 정도면 사실은 휠하우스나 이 사이드 멤버에 미세하게 영향이 갔을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를 X로 교환을 딱 해놨다는 성능 검사지를 보면 딜러한테 양해를 구하고, 본인이 정말 이 차를 사서 오래 탈 거면 반드시 다시 한번 성능 검사를 보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성능 검사를 봐서 이게
정말로 단순하게 얘 하나를 딱 교환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 미세하게 작업이 가해졌는데 미세하다고 해서 표시를 안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인사이드 패널을 교환했을 때는 반드시 더 한번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저기에 W가 있어서 판금이다,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고차를 살 때는 저 성능 검사표를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네이버나 이런 데를 봐도 성능 검사표를 보는 방법, 어떤 사고에서 성능 검사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다 나오니까 그거를 보시고 저거를 굉장히 많이 꼼꼼하게 봐야 돼요. 사람들이 껍데기나 주행거리나 연식만 보고도 사는데 저걸 무조건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좀 희한하게 값이 좀 싸거나 뭐 이런 거 보면 침수차 보는 방법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거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 있으니까 침수차 보시는 것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경우도 요즘도 비일비재하게 있다라고 하니까 계약서상에 주행거리가 조작된 거를, 그러면 딜러가 그걸 내가 써줄 수가 없다 어쩌다 우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2주일 안에, 내가 가서 2주일 안에 그걸 증명해 갖고 오겠다. 그거는 증명하기 쉽잖아요. 웬만한 정비 공장에 가서 중요 소모품의 교환 부위를 보면 이 차가 이유 없이 쓸데없는 소모품을 교환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게 있고, 정식 서비스 센터에 가면 마지막 서비스를 받았을 때 주행거리가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이 차가 만약에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작년 12월에 9만 킬로의 정비를 받고 갔어. 근데 내가 지금 올해 4월인데 이 차를 샀는데 8만 5천이야. 그럼 꺾은 거잖아요. 그죠? 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식 서비스 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을 때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 점검이 언제 몇 킬로였냐. 그리고 등록증상에도 정기검사를 받을 때마다 킬로수가 적혀 있고, 물론 그거는 너무 쉬우니까 거기까지는 조작을 안 하겠지만, 중고차 딜러들은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받은 주행거리를 몰라요. 진짜 부지런하게 거기까지 가서 확인하는 딜러는 없기 때문에 그 차를 사고 내가 2주 안에 이게 증명이 되면 환불해 줘라. 그랬을 때 2주 정도면은 딜러가 그거를 개런티를 안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뭐 내가 1년 뒤에 와가지고 야 이거 중고차 이거 거리가 속았어. 나 그럼 중고차 딜러도 속고 샀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거래를 한 지 1, 2주 안에는 당연히 그걸 해줘야 되죠. 소비자보호법에도 한 달 안에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가 되니까 차를 사자마자 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는 거죠. 점검비를 내고 점검을 받고 서비스 센터에 키로수 마지막 점검이 언제 몇 킬로에 돼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그 뒤로 현재까지 얘를 보고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상이 없는데 뭔가 깨름직하다라고 하면 조금 차를 잘 보는 정비 공장에 가서 점검을 받는 거죠. 소모품들이 언제 어떻게 교환이 됐나. 그런 것들을 보면 대충 차 주행거리를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